안녕하세요. 해커스 편입 독해 강사 박지성입니다. 자, 오늘 저랑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이 1년 농사라고 하는 편입, 이 각 단계별로 어떤 걸 좀 준비해야 되고, 저희 해커스 편입에서 어떤 걸 또 제시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고, 두 번째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 모의고사 점수 때문에 이 점수가 나오는 패턴이 좀 있고, 공부의 어떤 일반적인 패턴이 있어요. 아마 계단식 상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계단식 상승이 아니라 약간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 패턴 속에서 좀 좌절하는 상황이 좀 오게 돼요. 그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의미가 뭔지를 한번 제가 설명해 보면서 좀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편입에서는 주로 이 논리라는 거를 독해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그게 4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휘가 있고 문법이 있고 독해가 있습니다. 자, 그걸 제가 이렇게 X축에다가 Y축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 공부량과 함께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X축량에는 이 단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하는 이제 시간의 어떤 축을 갖다 X축으로 제가 써놨는데, 아무래도 기초 단계에 해당되는 이 3월 전까지 기초 단계에 해당될 때 여러분들이 좀 공부에 초점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어차피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게 이 어휘로 구성된 문장과 그 문장으로 구성된 단락을 갖다가 이해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어휘 학습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보시면 이 어휘가 이 초기에 차지하는 공부량은 상당합니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요, 편입에서 요구하는 어휘량이 사실은 무제한이에요. 이게 뭔가 이게 제한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1년 농사를 하지만 어휘의 공부량이라는 건 거의 끝까지 줄어들지 않고 쭉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단계별로 이 어휘를 어떻게 학습하냐는 방법은 조금 틀려요. 예를 들어서 초기에는 1대1 대응이라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school 하면 학교 이런 식으로 외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많은 단어들을 암기하게 되고 문법적인 지식도 갖춰지다 보니까 문장 속에서 단어를 암기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내가 뭔가 문제를 풀면서 지문 속에서 또 어휘도 암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어휘를 공부하는 게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공부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편입에 있어서 어휘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어휘 공부를 하신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요, 곡선이 이렇게 들어가요. 자, 여기 문법이 있잖아요. 초기에 공부량이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장 단위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휘뿐만 아니라 그런 어휘들이 문장 속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조합되는지, 문장 단어와 단어 사이 어떤 조합 같은 법칙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 문법 학습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문법 공부하는 게 갑자기 거의 한 5월이나 7월 사이에 확 줄어들면서 마지막에는 거의 이 문법을 갖다가 따로 공부하진 않아요. 그럼 이 문법이라는 건 단계별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내가 문제를 풀면서, 특히 나중에는 모의고사하고 기출고사 있죠. 이 속에서 실제 이제 지문 속에서 이 문법을 갖다가 적용하는 살아있는 문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문법 학습은 시간이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량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 독해 같은 경우가 맨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좀 많이 괴롭혀요. 왜냐하면 해석 자체가 지금 안 되는데, 해석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독해를 공부해야 되는 건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문장 단위 해석이 안 되는데 그 문장이 여러 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이 단락이라고 하는 독해를 풀어낸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 독해라는 걸 전혀 접어두고 어휘와 문법 학습만 하게 되면 이 5, 6, 7 넘어가면서 쏟아지는 독해를 갖다가 절대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서, 이 기초 단계에서 어휘와 문법을 공부하는 건 맞아요. 많은 공부를, 시간 투자를 하는 건 맞는데, 이걸 투자하면서도 이 독해에 대한 어떤 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때 자기 수준에 맞는 독해를 찾아서 계속 학습을 하셔야 돼요. 이 보통 보면 이제 중학교 독해하고 고등학교 독해가 되는 거죠. 자, 중고등 지문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독해할 때 그러면 어떤 측면을 중요시 여기면서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사실 문제 풀이보다도
이 지문 분석 능력을 기르는 게 훨씬 나아요. 이 시기에는. 그래서 텍스트 분석 능력을 높인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문학 독해 능력을 말해요. 비문학 능력. 아마 고등학교 때 이 문학과 비문학을 나누어서 국어 시간에 배운 걸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는 문학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이 영어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는 독해에서 묻는 능력은 뭐냐면 비문학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예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떤 것까지 추천을 해주냐면요. 오히려 그냥 우리말로 돼 있는 비문학 독해하는 방법을 학습해라 이런 말까지 해요. 그래서 초기 단계, 기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 독해라는 걸 아예 접으면 안 된다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하시고 이때 독해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냐? 중고등 지문을 가지고 비문학 분석 능력을 자꾸 적용하는 실제 이제 우리가 기출에 나왔던 건 아니면 그 편입에 준하는 모의고사를 또는 거기에 상당하는 지문을 가지고 적용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해석 능력이 아직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요 단계 때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우선 당연히 뭐 기본 어휘장으로 공부를 하겠죠. 자, 문장 해석 능력이라고 하는 이 문법적 측면에서 문장 해석 능력은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Structure 101은요. 이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서 문장 해석 능력을 갖다가 배양하기 위해서 Structure 101이 있고 그리고 텍스트 단위의 분석 다시 말하면 여기 말하는 비문학 독해 능력이거든요. 자, 여기 이제 기초 독해에 보면요. 기초 독해에서 단락 이론 기초가 들어가게 돼요. 당연히 여기에 사용되는 지문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수준이 약간 낮기는 하겠지만 이게 중고등 단위가 이제 지문이 되겠지만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거는 단순히 지문을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 텍스트 분석 능력을 갖다가 함양하기 위해서 이 단락 이론을 적용하면서 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월달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뭐 어휘는 당연히 외우시는 거고 이 문장 해석 능력에 주력을 하는데 여기 주력이죠. 여기 주력이긴 하지만 이거와 병행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텍스트 단위의 분석 능력인 비문학 해석 능력을 꼭 길러야 되는 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동영상이 뭐냐면 단락 이론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해에서 중고등 지문에 해당되는 이런 비문학 능력을 배양하고 나면요. 이제 기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기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어휘는 지속적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당연히 어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심화 구문이 있어요. 심화 구문은 Structure 101에서 어디로 나와요? 신텍스 101하고 그 다음에 201이 있습니다. 그래서 101하고 201.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문장 해석 능력에서 특히 심화 구문으로 넘어간 다시 말하면 특수 구문이나 이런 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강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텍스트 단위의 어떤 글을 갖다가 읽어내는 능력을 배웠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편입에서 나오는 유형별 문제 풀이 방식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들어가는 게 단락이론 적용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단락이론 기초 과정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단락이론 적용 과정을 들으면서 편입에 나오는 유형별 문제 접근 방식을 학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유형별 문제풀이가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3단 넘어가서 이제 중급으로 가게 되잖아요. 여전히 어휘는 계속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구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별 강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장 해석을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강좌를 들었는데 3단계부터 들어가면 독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구문을 갖다가 자꾸 빼내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 3단계가 됐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해석 능력도 갖춰지고 글을 읽어 내려가는 단락 분석도 갖춰져요. 이때 이제 플러스 돼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주제별 독해를 통해서 배경 지식을 좀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갈 때 이제 우리가 독해에 있어서 요 3단계에 들어가는 게 배경 지식. 당연히 배경 지식은 다양한 주제를 읽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제별 독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제별 독해. 그 다음에 이 중급 과정이 왔을 때 같이 합성하는 게요. 시사 독해, 그 다음에 기출풀이가 같이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앞에서 3개월 전까지는 문장 해석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문법하고 구문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걸 할 때 주의할 게 독해를 갖다가 전혀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자기 수준에 맞는 지문을 찾아서 그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 비문학 독해 능력인 텍스트 분석 능력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함양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이 텍스트를 갖다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유형별, 편입에 나오는 유형별 문제와 그 문제에 따른 접근 방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학습을 꼭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배경 지식을 넓혀가지고 다양한 지문, 이 배경 지식을 갖다가 넓힌다라는 말을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배경 지식이 독이 되냐 약이 되냐 이런 말을 해요. 절대 독이 될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걸 갖다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 사용자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독이 되기도 하는데 그 자체로는 여러분들 전혀 독이 될 게 없어요.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활용하면 독이 되는 거냐? 제가 이런 말을 좀 중요시 여겨요. 한번 볼게요. 요게 미국에 그냥 뭐 속담 비슷하게 그냥 격언처럼 많이 하는데 원래 요렇게 나오죠? 원래 요 표현이 요거예요. 보면 think out of the box. 박스 밖으로 생각해라. 그 고정관념의 틀을 깨라는 거야. 창조적으로 뭔가 생각을 하고 뭔가 행동하고 하는 이 젊은이들한테 보통 많이 이렇게 말을 하고 또는 새로운 기업이나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일궈내는 사람한테 think out of the box. 너 박스 밖에서 일해. 밖에서 생각해. 다시 말하면 뭔가 다른 쪽으로 이런 각도로 다른 각도로 접근해가지고 새로운 방식을 너가 한번 시도해봐 라는 의미로 하는데 우리가 문제를 푸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절대 think out of box 하면 창조적이면 안 돼. 무조건 문제를 풀 때는 답이 어디 있냐? 이 박스 안에, 다시 말하면 지문 안에만 답이 있어요. 지문 안에만. 절대 지문 밖으로 넘어가서 배경 지식이나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문제 푸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think in the box, 이 박스 안에서만 답을 도출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배경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에요. 자, 지문이 있고 문제가 있죠. 지문을 이해할 때는 배경 지식이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하지만 문제풀이를 할 때는 배경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자 보세요.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한 지문만 기초해서 답을 푸셔야 돼. 그러니까 어떤 관계냐면요. 배경 지식은 내가 주어진 지문을 갖다가 내가 객관적으로 읽어 내려갈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벤담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벤담이라는 사람이 원형 감옥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설명해요. 페놉티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페놉티콘. 원형 감옥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에요. 벤담의 페놉티콘 하면 인터넷에도 나올 거예요. 여기 감시탑이 있어요. 감시탑. 자, 그리고 이렇게 벽이 큰 벽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큰 벽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벽 사이에 요게 깜빵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누가 들어가 있어요?
그 재수가 들어가 있죠. 인메이트라는 수감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각각에 들어있는 재수들 있잖아요. 이 재수들은 요 감시탑을 보면 감시탑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감시탑 안에서는 밖을 다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페노프틱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얘네는 알 수가 없지만 요 안에서는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수감자끼리 서로 얘기가 돼야 안 돼요? 얘기를 못 하죠, 지금. 이게 다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수감자는 무슨 생각을 항상 하겠어요? 아, 감시탑에서 나를 지금 뭐 하고 있을 거다? 감시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딴짓을 안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감시탑에는 아무도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탈출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있었던 이유는 뭐야? 감시가 이루어지긴 이루어졌는데 무슨 감시가 이거? 외적 감시가 아니라 사실은 무슨 감시였던 거야? 자기 내면에 있는 내적 감시에 의해서 탈출을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감시자가 없던 거야. 감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형형을 만들어가지고 수감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갖다가 족쇄에게 탈출하지 못하게 내적 감시라는 거를 은연중에 만들어내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 개념의 벤담이 말한 페노프티콘이거든요. 근데 이 지문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 지식이 없이 만약에 지문의 내용이 막 나왔다 그러면 생소하기 때문에 우선 지문의 난이도가 확 올라가대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문의 친밀도가 확 올라간다는 뜻이야. 친밀도. 다시 말하면 익숙도가 굉장히 높아간다는 거죠. 이런 지문의 친밀도가 높아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 지문에 대한 내용 파악이 훨씬 쉽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문제풀이가 편하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게 아까도 말했듯이 배경 지식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안 되는 거고 배경 지식은 어떤 측면에서 지문을 갖다가 이해하는 측면에서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답을 맞출 때는 무조건 어디만 바탕으로 바로 think in the box, 바로 박스에 있는 지문 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은 학습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입에서 나오는 지문 내용들이 토플이나 다른 것처럼 어느 정도 상식이 조금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편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지문 난이도가 조금씩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경 지식과 문제풀이의 관계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단계 요 정도 왔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주제별 독해를 통해서 다양한 배경 지식을 하고 당연히 뭘 적용하면서 앞에서 배웠던 문제풀이를 적용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사 독해도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출이 보통 7월에 하면 좀 빠른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뭐 7, 8, 9 요 정도 사이에서 이제 본격적인 기출풀이가 조금씩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실전은 당연히 뭐 최신 기출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모의고사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3개월, 4개월 차 이때 이제 들어야 될 과목들이 뭐냐면 Structure 101이랑 그 다음에 단락이론 기초를 들으시면 됩니다. 단락이론 기초랑 그 다음에 Structure 101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Syntax 101하고 201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 단락이론 기초에 연계되는 단락이론 적용을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주제별 독해랑 시사 독해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과 모의고사.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9, 10, 11, 15 가지고 최신 기출이랑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준비하는데 충분히 대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제 로드맵은 이렇고요. 자, 두 번째 학습 성취도와 관련된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거든요. 이거는 바로 여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제 모의고사를 본격적으로 보게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모의고사. 근데 이 모의고사가 이때만 보는 게 아니라 이때도 이제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간간히 보게 되죠. 주말에 보건 뭐 한 달에 한 번씩 보면 그때 이제 나타나는 패턴이 되게 재밌어요. 일반적인 학계에서 말하는 학습 패턴은 이거예요.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공부를 좀 하면 올라가고 자 보시면 처음에 공부량이 많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좀 많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아예 시작할 때 전혀 기본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좀만 공부를 해도 그리고 이때는 또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점수가 많이 올라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오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의 성적 향상을 가기 위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이때부터. 근데 더 걸림에도 불구하고 성적 향상의 폭은 적어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오래 걸려요. 성적 향상의 폭은 적어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오래 기다가 일정한 어떤 임계량이 딱 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공이 쌓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적이 확 오르는 현상이 발생.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계단식 상승이라는 학습 곡선인데 사실은 모의고사를 보고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요. 이런 계단식 곡선보다는 이런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 공부량에 비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성적이 올라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공부량에 비례해서 성적이 쭉 오르다가 중요한 건 뭐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성적이 내려가는 현상을 발견하게 돼요. 성적이 오히려 내려가요. 자, 이거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요. 처음에 여러분들 지문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대입학 문제가 나왔다고 그 주제 문제가 나와요. 자, 초기에는 문장 자체를 해석하는 능력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 주제 문제 받을 때 어떻게 푸냐면요. 막 자주 나오는 단어나 좀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 조합해가지고 답을 맞추는 이게 맞아. 대부분 이게 맞아요 또. 왜냐하면 주제라는 게 자주 나오는 단어, 반복되는 어구를 또 고르다 보면 답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게 돼가지고 문장 단위 해석이 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럼 오히려 주제 문제를 틀리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막 생겨요. 그러면 각각의 개별 문장에 대한 해석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막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개별 문장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오류를 발생시키냐? 개별 문장에 나왔던 부분적인 내용을 갖다가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일반화 오류를 범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어느 정도의 해석 능력을 갖추게 되는 단계예요. 그때 오히려 이 주제 문제를 많이 틀리게 돼요. 자, 이거와 똑같이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문법 있잖아요. 문법. 처음에는 내가 문법을 만약에 이만큼의 양에서 이만큼만 알아. 그래서 시험을 보면 이만큼 아는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면 맞춰요. 그래서 얘들 점수가 30점이 나왔어. 50점에서. 근데 내가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워요. 이제 뭐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서로 섞이기 시작하는 거야. 개념 자체가 막 추가되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다 뒤섞여가지고 옛날에 아는 것까지는 까먹는 현상이 발생돼요. 근데 그 단계를 잘 넘어가야 되는 거죠. 다양한 정보를 갖다가 이제 접하게 됐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다양한 상을 보면서 이걸 갖다가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정리해야 되는데 이때 처음보다 점수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오히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막 뒤섞여 보다 보니까 옛날에 하나만 알아가지고 명확하게 알다 보니까 답을 맞출 수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섞이다 보니까 답을 못 맞추게 되는 점수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게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제 딱 이제 문법 이론을 하게 되잖아요. 문법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문법 이론을 쭉 공부를 하다가 문제풀이에 들어가는데 문제를 풀다가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때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점수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이때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간 거예요. 문제풀이. 절대 문제풀이에서 다시 문법 이론서로 가면 안 돼. 문법 이론서로 절대 가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문법 이론을 배웠잖아요. 이론. 내가 아는 거. 이론이랑 이 이론을 갖다가 문제풀이에 적용한다라는 말이 있죠. 절대 같지가 않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자전거를 갖다가 엄청 잘 타는 사람이에요. 뭐 전문가야. 근데 자전거를 한 번도 타지 않은 사람한테 내가 전문가로서 그 사람한테 5시간 동안 말로써 이론을 설명해 줬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전거를 그렇게 잘 타는 사람한테 이 이론을 들었으니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 내가 당장 나가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뭐가 갖춰졌으니까 이제 이론적인 측면은 빠삭하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나가서 실제 그 이론을 가지고 자전거를 탈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실제 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뭐 하는 거야? 자전거 타는 걸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끊임없는 프랙티스. 이 무릎이 까지더라도 계속 프랙티스라는 걸 시도해 봐야지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거. 똑같은 거야. 문법 이론이라는 걸 알았다고 그래서 절대 문제풀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문법 이론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점에 처음보다 오히려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머릿속에 그런 개념들이 다 뒤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 문제풀이를 통해서 오히려 그걸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이때 점수가 떨어진다고 해서 앞으로 문법 이론서로 다시 가는 건 진짜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것도 똑같아요. 독해나 이런 것도 할 때 어느 정도 점수가 또 올라요. 그러다가 또 떨어지는 시점이 나오거든. 이때 문제풀이를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문법서를 다시 본다든지 다른 걸 보시면 안 돼. 독해가 안 되면 계속 독해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 이걸 풀이량을 더 늘린다라는 거. 무조건 늘리는 건 아니죠. 내가 틀린 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문제를 갖다가 내가 잘못 풀었으면 거기에 대한 뭐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라도 내가 뭐가 잘못되는지 어떠한 근거를 갖다 잘못 찾는 그런 걸 이제 분석을 해서 하는 건데, 문제풀이를 그래도 더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거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년 농사하는 데 있어서 돕고자 하는 어떤 커리가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스트럭처 101이랑 기초 이론 독해 기초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신텍스 101이랑 201 문장이 길어지는 생성 원리를 학습하는 거고, 그 다음 구문 학습을 같이 하는 거예요. 단락 이론 적용은 이때 배웠던 이론 갖다가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을 적용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제별 독해와 배경 지식이 이제 넓혀준 주요 독해와 그 다음에 시사 독해가 이렇게 계속 동영상으로 찍혀져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또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다가 점수가 떨어지는 시점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이 공부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 이게 절대 이때 이론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계속 문제풀이를 하면서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걸 갖다 이겨내도록 여러분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저랑 교실에서 만나서 같이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